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복부에 있는 장기를 물어보는데 조금 세련되게 가로치고 RUQ라고 하는 의학용어를 표현하고 있지요. 이 R, right지요. 우측. upper는 뭐예요? 위쪽. 그러면 이제 upper와 반대 위치에 있는 쪽은 어디냐? 아래쪽, lower. 그래서 R 위에다가 써놓을까요? L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ight, upper, quadrant. 이 quadrant는 쿼터, 쿼드런터, 쿼드리 이런 단어는 라틴어에서 4분의 1 지점을 표현하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 용어,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쿼터, 쿼드리, 쿼드런트 이런 이제 단어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단어일까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겠는데 이 Q라고 하는 게 4분의 1 분원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부를 횡격막 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횡격막 아래 지점을 배꼽 위주로 4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이 쿼드런트 각각 우측 위쪽에 한 구간, 우측 아래쪽에 한 구간. 그러면 RLQ lower라고 돼 있죠. RLQ가 될 것이고 그럼 우측 끝났으니까 좌측으로 넘어가면 left upper quadrant. 그러니까 좌측 위쪽 한 구간. 그럼 이제 그 left lower quadrant LLQ 해서 우리 복부는 각 안쪽에 복막 안에 어떤 장기가 위치해 있느냐 이해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네 분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우측 상복부라고 하는 한국식의 표현이 나와 있고 조금 세련되게 가로치고 RUQ라고 나왔지만 흔들리실 필요 없는 거죠. right upper quadrant, right upper quadrant. 이 right upper quadrant 옆쪽에는 left upper quadrant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right lower quadrant가 있을 것이고 그 옆쪽에 left lower quadrant. 그래서 우리가 복부는 4개의 분원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복강 안에서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인체에 있어서는 엄마와 같은 장기라고 하는 그 장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그죠? 해박에서 제가 우측 상복부에 누가? 그죠?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2개의 덩어리 우엽과 좌엽으로 구성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간이 하는 일은 현재 의학에서는 200가지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은닉되어 있는 그 기능을 다 합쳐보면 한 400가지 일을 간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너무 하루 종일 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장기가 누구다? 간이다. 간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전신의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다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의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교무사 자격증을 손에 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 우측 상복부에는 누가? 간이 있다. 그러면 옆집 좌측 상복부에는 누가? 위가 있다. 위. 그래서 LUQ라고 하는 곳에는 위라고 하는 소화기의 핵심이 되는 장기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간은 우측에, 위는 좌측에. 그래서 이제 5번에 나오는 위 옆에 가로하고 LUQ라고 써있어요. 좌측. 그럼 심장은 어디 있어요? 심장. 복부에 안 있죠. 흉곽 안에 있죠. 흉곽. 가슴, 체스트라고 하는 흉곽 안에 있습니다. 심장은 좌측 유두를 향해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흉곽 안에 존재하는 전면에 존재하는 순환기계의 대표성을 띠는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뒤쪽에 우측에는 우폐가, 좌측에는 좌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전면에, 폐는 흉곽 후면에, 등 쪽에 있죠. 그래서 우폐, 좌폐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심장은 폐가 있는 곳에서 그대로 복강 안으로 내려와서 후복막 뒤쪽에 우리가 손, 허리하고 이쁜 짓 할 때 손을 허리로 딱 위치하는 그 이제 손, 허리 할 때 딱 손을 허리로 위치하는 그 바로 뒤쪽에 등 쪽에 우측이 조금 아래 좌측이 조금 위로 위치하는 대표적인 비뇨기계의 장기가 신장이죠. 그래서 폐랑 신장은 각각 2개로 우측과 좌측에 구성이 되어 있고 심장, 간, 위는 한 개의 장기로 단일 장기로 이제 각 복강 안에 흉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가장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 간의 위치를 물어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바뀌게 되면 좌측 상복부에 위치하는 소화기계의 대표성을 띠는 장기 물어보면 어디다? LUQ 위다. 그 다음에 심장은 흉곽 안쪽에 있는 좌측을 향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약 300g 정도 본인 주먹만한 크기의 순환기계의 대표적인 장기다. 그리고 이제 신장과 폐는 흉곽 뒤편에 그러니까 어깨뼈 아래쪽에 있고 신장은 호복막 쪽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비뇨기계의 장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 장기는 각각 위치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단의 근거를 삼을 때 어느 쪽 방향을 향해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장기의 위치를 1번에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우측 상복부에는 누가 있다? 간이 있다. 예. 자,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뭐 국민 7명 중에 1명은 1형이든 2형이든 당뇨의 꿈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이 아파요. 당뇨 꿈나무래. 그게 뭐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요 따위로 살다가는 당뇨에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너무 과하게 먹고 운동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체질이나 환경이나 식습관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뇨를 앓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선천적인 대사질환으로 당뇨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질환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이제 2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좀 꼼꼼히 짚어가고 싶은데요. 자, 당뇨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정의는 뭐냐?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 없어서 우리 몸의 당대사가 어려워지게 되는 질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라고 하는 내분비 장기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얘가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졌을 때 그 혈당을 근육이나 간으로 전달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서 순환을 촉진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즉 인슐린 결핍으로 생기는 내분비 질환이 바로 당뇨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분비계 질환 중에 이 당뇨병과 관련된 장기, 인슐린을 만드는 합성화는 그 장기는 누구냐? 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췌장. 그러니까 우리가 1번 하고 2번 풀고 있는데 뭐 하나 공부하고 나서 조금 있다 뒤 돌아서면 당최 기억이 안 나. 뭐라고요? 당최 기억이 안 나니까 당뇨병은 어떤 장기의 부족으로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일어나는 내분비 질환이냐라고 묻는다면 췌장이다. 췌장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 인슐린. 그러면 인슐린은 무슨 기능을 하냐? 당을 떨어뜨린다. 요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만큼 공부하셨으면 당뇨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우리 인슐린이라고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혈당이 돌고 돌아서 비뇨기계를 통과해서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잦은 저혈당과 고혈당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순환이나 전신의 기초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무서운 내분비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 그 다음에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정의, 인슐린 결핍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의 기능, 내분비 조직으로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당뇨병은 인슐린 결핍으로 오는 신진대사 질환이다. 대사 질환 중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당뇨 중에 우리가 당뇨를 구별해서 이해한다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 그러면 여러분 숫자를 매김에 있어서 1형과 2형 중에 누가 더 액센트가 강하고 조금 더 위험하고 뭔가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지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1형과 2형. 뭐라고요? 1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유전적으로 또는 면역학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E형 당뇨를 앓고 있다가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퇴행돼서 이제 더 이상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게 되면 이때는 인슐린의 절대 부족한 1형 당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아슬아슬하고 누가 더 사실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병리적으로 보게 되면 1형 당뇨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그래서 1형 당뇨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 뭐라고요? 인슐린 의존형 당뇨. 인슐린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사요법을 통해서 항상 인슐린이 적절하게 혈관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인슐린 호르몬을 맞아야 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약품을 맞아야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형이다. 그래서 소아 당뇨인 경우에 선천적인 당뇨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 1형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 꿈나무들, 사춘기 때부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당이 아주 높아서 혈당을 쫙 높게 하는 탄산음료, 이런 거 겁나 먹고 복부 비만 지속되면서 대사질환을 앓게 되는 성인병의 경우가 2형 당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인슐린의 기능보다는 혈당이 좀 높으니 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구 혈당 강화제로 조절이 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비인슐린 의존형. 그러니까 인슐린에 아직은 100% 의존하지 않아도 당뇨가 관리가 되는 단계, 조금 부드러운 단계의 당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형 당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대상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청장년층, 당뇨 꿈나무들부터 당뇨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로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중에 다수의 사람이 이 2형 당뇨의 꿈나무이자 아니면 진입된 단계의 환자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병원에서 1형 당뇨보다 비율적으로는 2형 당뇨 환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되실 것이고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2형 당뇨가 유발되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복부 비만, 그러니까 과체중이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폭식, 야식,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의 빈번한 섭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직업군에 해당되거나 수면이 불충분한 장기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이 2형 당뇨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 형성 능력, 췌장은 지금 망가진 상태는 아니고 약간 췌장이 피곤한 정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 복부 비만도 개선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함께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인 당뇨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해 두고 치료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덧 당뇨의 수치가, 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형 당뇨, 인슐린 비의존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지 않았으니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 식이, 운동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우리 시험에 반드시 등장하는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1형, 2형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슐린에 의존하게 되면 1형이다. 그리고 인슐린에 아직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 혈당이 높은 환자들은 우리가 2형 당뇨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과 이제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 이 당뇨에 있어서 어떠한 코칭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형 당뇨는 전체 당뇨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2형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차원에 우리가 조기 치료, 이 조기라고 하는 이 차원에 우리가 보건을 많이 권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E형 당뇨병에 걸리는 통상적인 이유, 우리가 성인병으로 이해하시게 되는 비만, 복부 비만이지요. 운동 부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너무 빠른 시간에 높이게 하는 그런 식습관, 야식, 폭식, 음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E형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는 거의 비만이 가장 큰 당뇨의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형 당뇨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이요법, 운동하고 그다음에 당이 높게 되면 고혈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치료적인 이제 목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체중을 감소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 잘 지키시고 경구용 혈당 강화제 쓰시게 되면 이제 인슐린은 쓰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한 단계가 바로 E형 당뇨다. 물론 E형 당뇨 중에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인슐린 결핍이 두드러지게 돼서 저혈당이 자꾸 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고혈당 증상으로 환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요법을 같이 중복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이해하시는 문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화기관과 내분비계의 역할을 하는 장기는 우리 몸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근데 이 유니크한 장기가 9월 11일 국가고시 볼 때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아. 왜? 우린 공부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당최 기억해. 당최. 누구예요? 췌장. 이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그때그때 십이지장에 뿜어줘서 음식물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소화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당대사 조절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도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인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능을 하면서 내분비 기관인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혈당 조절을 해주는 두개 이런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췌장. 어디에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살아요? 췌장. 그죠? 십이지장 옆에 딱 붙어 삽니다. 왜? 십이지장이 상부 소화기관 중에 소장의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격렬한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격렬한 소화 효소가 그쪽으로 뿜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이지장 옆에 머리를 꽉 박고 깃발처럼 흐르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 장기가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 옆에는 십이지장이 이웃해 있고 췌장 머리 쪽이 십이지장과 딱 연접해 있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우리 소화기관과 내분비기관을 같이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유니크한 장기는 누구로? 그죠? 췌장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해방 문제가 2개나 나오고 있네요.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 시 나타나는 증상. 갑상샘 기능 항진증,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분비계 질환 중에서 당뇨병만큼이나 병원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내분비 질환입니다. 이 갑상샘은 어디 있느냐? 호흡기로 보면 후두라고 하는 쪽에 앞쪽에 존재하는 내분비 조직입니다. 후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굴 아래 목이 진행이 되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얼굴 아래, 머리 아래 목이 진행이 되는 전면 부위가 호흡기로는 후두라고 하는 구간인데 이 후두 앞쪽에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생긴 내분비 조직이 하나 있고 걔를 우리가 갑상샘이라고 합니다. 뭘 분비한다는 뜻이죠. 이 갑상샘에서는 기초대사를 촉진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T3, T4 이렇게 얘기하는데 T3, 3요드 티로닌, T4, 티록신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얘네들이 기초대사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걔를 소화하고 걔가 영양분으로 전환되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각각 세포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생리적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 그 기초대사와 관련된 기능을 누가 합니까?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돕습니다. 갑상샘은 기초대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분비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맞게 우리 몸의 생리 반응과 잘 조합을 이루어서 분비 기능을 해야 하지 너무
오버 액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걔는 병적으로 진단되는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얘는 누구냐? 이 갑상샘 조직에서 뭔가 모를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균열이 나면서 너무 많은 기초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는 그 내분비 질환이 바로 갑상샘 항진증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세도시라는 분 아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바세도시에서 갑상샘 기능 항진이라고 하는 질병이 처음 확인이 되면서 바세도시 질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영국에서는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된 환자가 그레이브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레이브시 질병, 미국에서는 바세도시 질병 이렇게 부르는데 그 질병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갑상샘 조직에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세도시병 또는 그레이브시병 이렇게 두 개로 불려지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이게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증상이 병적으로 수시로 아무 때나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에 따른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기초대사가 왕성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허약해지겠지요. 허약감. 그 다음에 계속 땀이 날 테니까 피부가 축축하고 덥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압이 상승해서 안구가 불출될 거고 그 다음에 기초대사가 왕성해져서 자꾸 에너지를 밖으로 쏟다 보니까 수시로 배고플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엄청 증가합니다. 근데 먹어도 어때요? 계속 에너지를 과하게 써다 보니까 공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기초대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운동선수 이런 분들 보면 드시는 양이 정상인하고 같지 않잖아요. 일반인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밖으로 분출이 되고 대사가 계속 항진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복감과 식욕 증진이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기의 기능도 왕성해져서 배변이 많아지고 설사를 하거나 이런 증상, 설사를 하는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데서 가장 많은 부대낌을 갖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죠. 이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겁니다. 빈맥, 심장이 막 빨리 뛰니까 이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말초에서 우리가 이제 빈맥이라고 하는 증상, 분당 100회 이상 뛰는 빈맥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심장이 빨리 뛰니까 호흡도 증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은 예민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게 되면 너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갑자기 손발이 벌벌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손떨림들 증상을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너무 많이 분출되다 보니 꼭 해야 되는 기능에서 기능 저하를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배란, 무월경 같은 생식기계의 기능의 저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내분비 조직이 과잉으로 항진되어서 앞에서 볼 때 이 후드 쪽에 갑상선 비대 그러니까 목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비대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여성에게 남성보다 유병률이 3배 이상 높은 내분비 질환입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계속 임신 기간 중에 또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후에 또는 뭐 갱년기를 경험하면서 여러 개 단계에서 기초대사가 정상일 때보다 많이 이렇게 이제 항진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발생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여자들이 남자보다 3배 이상 유병률을 갖고 있는 내분비 질환이 바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고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을 환자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또 앞쪽에 목 앞쪽에 갑상샘이 있는 쪽이 돌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마르고 별로 덥지도 않은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정황을 가지고 이분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 아까 말씀드렸던 마세도시 질병 또는 그레이브시 질병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바이탈 해보게 되면 혈압도 높고 맥박도 빠르고 호흡도 좀 거칠고 빠른 증상, 체온도 좀 높고 계속 땀을 흘리는 이런 기초대사 항진 증상이 확인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예민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하면 입원 치료를 할 때 병실 자체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병실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스테이션에서 좀 먼 안쪽에 병실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갑상샘 기능이 계속 항진되게 돼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발작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발작을 대비해서 주변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배려도 함께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볍게 물어봤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 중에는 빈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배변이 빨라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굉장히 항진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더위에 민감하죠. 계속 땀이 나는 상태니까 땀을 뚝뚝 흘립니다. 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동기 대소변 훈련 시기. 지난번 1회 문제에서도 함께 풀었던 부분이지요. 제가 소변과 대변이 같이 딱 맞추어서 훈련이 되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두 번 보는 대변 정도는 12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엄마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소변은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주로 1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만 2세까지 이렇게 1살에서 2살까지 이 원령의 대소변 훈련이 진행되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24개월에 소변 훈련 100% 못하면 큰일 나느냐,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과 소아마비라고 하는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하나로 묶여서 1회 접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소아마비라고 하는 백신이 하나의 백신으로 이제 합쳐져서 주사는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을 예방 접종하는 시기 언제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과 소아마비는 2, 4, 6개월에 2개월 간격으로 기본 접종 3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건강 클리닉에서 또는 소아과에서, 내과에서 아이들의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된 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소아마비 예방 접종 시기가 우리 영아기 안에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접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원령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생 직후에 맞는 것은 B형 간염이고요. B형 간염. 그리고 4주 이내에 맞는 것이 BCG. 누구야? BCG. 누구야? BCG. C. 기억하세요. B형 간염을 생애 최초에 맞고 BCG 결핵을 4주 이내에 맞고, B 다음에 누구 나왔어요? BC.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2개월부터 디프테리아. 누구 나왔어요? D 나왔잖아.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우리가 맞아야 될 영아기의 초기 예방 접종의 순서는 B형 간염 1차가 가장 먼저 맞는 예방 접종이고, B 다음에 누구야? BC. 결핵 예방이 두 번째 맞는 예방 접종이고, C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 D. 그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과 소아마비 혼합 백신을 2개월 때부터 2, 4, 6 이렇게 3회 접종으로 접종해야 된다는. 한번 해볼까요? B, C, D. 뭐라고요? B, C, D. 그래서 B는 B형 간염, C는 BCG. 결핵 예방 접종. BCG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D는 누구야?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과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이야기하고, 얘는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원령으로 말하면 2, 4, 6개월에 이렇게 3회 접종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형 간염과 결핵과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소아마비라고 하는 6개 백신은 그래도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 꼭 맞춰야 될 국민 기본 접종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죠. 그래서 여러분 6번에 B형 간염 쓰고 밑에
BCG, C를 크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BCG 할 때 C를 크게 써놓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소아마비 접종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6번을 통해서 생애 최초의 예방접종과 6개월 영아기에 맞아야 될 예방접종의 원령, 해당되는 백신의 이름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뒤에 나오면 얘네들이 6개월 동안 어떤 예방접종으로 등장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신생아 출생기금 가장 먼저 해야 돼. 여기는요. 다 해야 되는데 체온 유지도 중요하고 신체 계측도 중요하고 뭐 기도 유지도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물어보니 이건 첫 번째로 에어웨이, 기도 유지죠. 기도 유지. 기도를 개방해야 돼요. 왜? 아기가 태어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골반에서 몸을 최대한 틀어서 엄마와 마주보는 이 방향을 향해서 선진부를 이렇게 진입을 시켜서 여러분 분만이 되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아이의 기도로 이제 양수나 이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 태반과 신생아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미처 밖으로 다 배출되지 못했던 이 기도 내의 흡인 물질들이 기도나 폐에 일정 정도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꺼내서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먼저 뭐를 하냐, 그죠? 이제 등을 두드려서 폐에 고여 있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물질들을 밖으로 빠지도록 등을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울리지요. 이 자극을 하면 애들이 성질 보통 아니에요. 순한 신생아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등을 두드리고 자극을 하게 되면 애가 왕 울면서 이제 기도가 펴지고 폐가 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포이드처럼 생긴 이제 물체를 가지고 아기 기도에 있는 지저분한 이 분비물들을 이렇게 쪽 빨아서 배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생아 출생 직후에는 기도가 폐가 펴지고 기도가 확장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폐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간호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래서 기도 유지 기억하시면 좋고 요거를 다른 말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이제 간호의 내용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도 두드려주고 기도 내 배액 물질들을 다 이렇게 배액해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 후에 뭘 또 봐야 되냐. 여러분 이제 출생하고 나면 체온도 유지가 돼야 돼요. 양수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홀라당 빨개도 떠져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대기에 노출되게 되다 보니 아이의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 이제 신생아실에 가기 전에 뭐 신생아 카트에다가 온도를 적정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담요로 이렇게 꽁꽁 아기를 싸주지요. 그다음에 제대를 절단한 부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독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K라고 하는 주사도 혹시 간 기능이 아직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까 봐 이제 신생아는 태어나고 나면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응고 물질들, 지혈과 관련된 물질들 대사가 더디다 보니까 혹시 출혈과 관련된 문제가 만들어질까 봐 비타민 K를 주사로 한 대 놔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K 얘는 이제 지혈을 돕는 이런 비타민이고요. 장내에서 세균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을 통해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혈의 반응에 이제 비타민 K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미숙한 신생아에게는 출혈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K를 주사해 주기도 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같이 기억하세요. 뒤에 나오게 되면 제가 조금 정확하게 비타민 K의 배사 반응 그리고 이제 얘가 하는 일 그다음에 결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런 거는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아주 가벼운 문제지요. 기도 유지. 자, 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끈적끈적한 암갈색 변. 얘는 뭘 먹어서 생긴 변이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대장에 쌓여있던 대장 내용물이죠. 양수, 뭐 장관에서 분비했던 약간의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쓸개즙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태아의 간에서도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얘가 총담관을 통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장관을 흘러서 대장에 전달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쓸개즙이나 장관 분비물, 양수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안쪽의 내용물들이 태어나면서 약 24시간 내에 서서히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얘는
암갈색 또는 암녹색을 띠고 있고요. 얘를 우리가 태변이라고 하고 아기들은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출생 직후에 이렇게 변을 서서히 보면서 태변을 밖으로 배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는 변이 바로 이행변. 태변을 다 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이행변은 뭐냐면 태변을 다 본 다음에 한 4일에서 14일 그러니까 만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묽고 이게 특성이 중요해요. 묽고 점액을 포함하는 이런 미끈덕미끈덕하는 녹황색변 저쪽이 녹색변이라고 하면 이제는 황색 변과 섞이는 변 녹황색 변의 상태로 한 열흘 정도 변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행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빛의 정상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태변, 이행변, 정상변의 상태로 변이 배출되는 순서로 기억하시면 좋고 이 이행변이라고 하는 것이 한 열흘 정도 태어나서 한 4일에서 14일 정도 묽고 끈적끈적한 녹황색 변을 점액을 갖고 있는 이런 녹황색 변을 본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렇게 열흘 정도 이행변에서 정상변으로 변이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 아동에게 중이염 발생 요인으로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 특성을 전편 모의고사에서 이해했냐면 이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인도 있죠. 목구멍 뒤에 있는 인도와 귀로 가는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을 귀로 가는 관이라 해서 이관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유스타키오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관? 유스타키오관. 무슨 관? 유스타키오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중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기 때는 짧고 곧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길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두 쪽에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게 되면 후다닥닥 올라가서 세균이 중이로 가서 자리를 잡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중이염으로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아닌 아동에게는 이관이라고 하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관이 짧고 곧고 이런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해서 중이염이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목감기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중이염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초기에 빨리 이제 이런 목감기라든지 세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이염 발생 요인은 해부학적으로 이관이 곧곧 짧아가지고 균이 인도에서 중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관의 다른 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3세 아동이 병실 바닥에서 누워 울고 있을 때 저희 애도 켜보니까 하여튼 3세, 4세 때 진상이야. 그냥 무조건 들어 누워서 막 울고 그때 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럴 때를 분노 발작의 조절이 안 되는 이 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병실 바닥에서 울고 있거든요. 뭐 이유는 다양하죠. 엄마가 사탕을 못 먹게 해서 뭐 기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이 있거나 불안한 감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분노 발작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부분일 수 있으니 특별하게 위험하지 않다면 모르는 척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5번에 무시하고라고 하는 말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일단 관심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 관심받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지나친 뒤에 어떠한 이 환경에 노출됐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기들 소아과에 가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에릭슨 이분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심리 발달 이론 중에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이제 바람직한 기준을 삼게 되는데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중에 우리가 여러 단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 여러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영아기 태어나자마자 1살 미만까지의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신뢰감과 불신감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해하면 좋고요. 신뢰와 불신 옆에다가 신뢰감 옆에 찍고 불신이라고 쓰고 영아기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 다음이 유아기죠. 그래서 1살에서 3살까지 이제 이때는
자율감과 수치감. 옆에 써주세요. 자율감과 수치감이 발달되는 시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이제 학년 전기가 되는 3세에서 6세, 이건 만으로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주도성이나 죄책감,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심리 발달 단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학년 전기는 내가 자기가 하겠다는 이런 자의식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면서 또 죄책감도 가질 수 있는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면 죄책감도 가질 수 있는 주도성과 죄책감이 발달되는 시기가 학년 전기 3세에서 6세 사이의 나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년기에 가게 되면 근면함과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위에 청소년기는 정체성, 역할 혼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막 나가는 시기가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 시기, 뭐 노인기 나가는데, 성인 시기에는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사회 심리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보다는 아동기,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와 관찰과 교육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은 우리 시험에 많이 아동 간호학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거 3세에서 1세에서 3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성과 수치감, 그다음에 영아기 때는 신뢰와 불신이 발생하는 이전 발달 단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는 11번 문제를 통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약보 경우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거부 반응 등으로 원치 않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는 명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명현이라는 것은 한약을 투약을 해서 치유가 돼가는 과정인데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반응이 좀 치료 과정과는 맞지 않게 나타났다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완쾌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시는 건데, 원치 않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완쾌되는 과정 안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거부 반응, 이런 걸 우리가 명현 증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명현. 예. 그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은 현훈이라고 하죠. 침을 맞게 되면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거. 그리고 이제 침을 맞았는데 긴장을 하면서 이 침이 이제 쇼크를 동반하게 되는 상태, 창백하거나 현기증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발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쇼크 증상이 동반하는 게 바로 훈침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훈침.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금단 증상은 한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발생하는 어떤 신체 상태,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향전신성 의약품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알코올 금단도 굉장히 심각한 중증의 증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 그리고 위약이라고 하는 거, 플라시보라고 얘기하죠.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 증상은 양리 작용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환자에게 그 양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약들이지요. 정신과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때 잠을 못 잔다고 할 때마다 우리 계속 수면제를 과량으로 투약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게 잘 듣는 수면제인데 이거 꼭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1시간 정도 있으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수면의 단계가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환자는 실질적으로는 사탕 하나 먹고 잠을 잘 잘 수도 있는 위약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로 우리가 이제 강력한 이런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을 쓰기 어려우니 어쨌든 위약 효과를 목적으로 약물을 많이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8회 모의고사 이제 시동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좀 얘기가 길었고요. 좀 짧기는 한데 12번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8회 모의고사 더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